다음 시간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김현철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융합과 활용의 다양한 교육적 이슈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김현철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아, 들어와 예. 있습니다. 네, 아, 예, 예. 예. 그럼, 네. 지금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를 파일을 공유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음, 지금 시작하니까 조금 일찍 끝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 예,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컴퓨터과에 있지만 그 전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로 있었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전공은 인공지능이지만 초중고등학교 교육, 그다음에 대학의 교육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과정과 뭐 교과서들 그런 것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에서는 대학원과 지금 3학년 학생들 인공지능 수업을 또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서울 캠퍼스에 약 4천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입학생들이요. 그 신입생들 입학생들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 플랫폼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자동화된 평가, 자동화된 프로젝트 진행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지금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고 교육에 관여를 할 때 어떤 거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저의 경험에 기반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가 아마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지금 한 5시 40분, 45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처음에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 디지털 기반의 세상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지금 어떤 게 나와 있고 어떻게 교육부나 아니면은 뭐 과기정통부에서는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석사 때부터 인공지능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3페이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얘기는 새로운 기술들이 교육에 적용된 사례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뭐, 책이 처음 났을 때도 그랬죠. 책이라는 새로운 신기술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그때 많은 학자들이 개탄도 하고 했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은 신기술이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 교육은 무엇이었냐면은 교수가 입으로 전해주는 것을 받아 적고 외우는 것이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책이 나오니까 뭐 그거를 들으러 학교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 신기술을 없애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칠판이 나올 때도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TV가 나왔을 때도 애들이 TV 때문에 공부 안 한다고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저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이러한 우리의 이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새로운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까를 연구를 해야지 우리를 저거를 배척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디지털 기술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이 디지털과 컴퓨터와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 무선 인터넷,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고요. 이 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위에서 우리의 문화, 교육, 글로벌 이 위에서 이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산업, 경제, 고용, 정치 체제, 법과 규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실례로 형태가 고용의 형태가 약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00년도 안 된 체제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거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뀌는 것을 담당할 아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죠. 저희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담당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소양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교육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이러한 자동화 기술들은 인간의 노동의 자동화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일들의 생산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는 아예 불가능한 있었던 일들을 새롭게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요. 지금 여기 그림으로 제가 드린 것은 어떤 예냐면은 구글 번역기 여러분들 써보셨죠? 아니면 딥L 써보셨어요? 저는 딥L을 요새 무진장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뭐 팝하고도 좋죠. 네. 중급 번역가 수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한글로 쓴 논문 하나를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한 일주일 잡았어요. 일주일요. 지금 10분이면은 기초 번역이 끝나고 제가 그걸 다시 다 읽어보는데 2시간 정도면 돼요. 반나절이면 끝나거든요. 일주일이면은 한 10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하던 일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 아예 못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요 기술이요. 넘고 넘어서요.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판사 지금 재판도 많은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케팅도 매출도 영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가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합뉴스 신문을 보면은 스포츠와 주식과 그다음에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기사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주식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단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90% 이상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단타를 처리합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고서 중에 하나가 2016년 1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던 해요. 퇴임하던 달입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라는 백악관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세 가지의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거부할 수가 없다. 우리가 투자하고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1등이 돼야 된다. 우리가 1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는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국민들을 철저하게 다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교육에 여기서 나온 이 두 번째 전략에 따라서 나온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 인공지능 교육 저기 그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교사들 어, 연수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것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낙오될 수도 있는 전환기 노동자를 철저하게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의 기조를 만들고 지금까지 그게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 개발 연구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요.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이 무진장 많이 투여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낙오되는 전환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100년, 200년밖에 안 된 것들은 다 바뀌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회 인프라 바뀌게 될 거고요. 지금 사회 인프라의 대표적인 거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자연재해, 뭐 모든 것들을 다 이 기반으로 우리가 일 처리하고 있죠. 그것이 인프라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고용과 노동 체계, 제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겁니다. 이것도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요. 국가, 시티즌십.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이 시민권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많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반 하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아이폰도 그렇고 뭐 TV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늦게 적용되는 것이 교육 분야입니다. 다른 쪽의 산업이고 여기에 다 적용되다가 교육에 가장 늦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육에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왜 교육만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교육이 빨리 바뀌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예, 교육은 다른 곳에서 다 실험해보고 안정성이라든가 문제성이 다 검증되고 안정된 기술이 교육에 적용이 돼야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그 빠르고 늦고에 대한 균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 기본적인 생각 바탕에 지금 학교 교육은 어떤가 하는 거죠. 학교 교육은요. 네. 학교 교육이 아까 얘기한 그 디지털 전환 때문에 학교 교육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의 학교 교육은 어떤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약 100년 전에 설계가 됐죠. 교육 과정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진 것도 약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요.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공교육이 등장했지 그전에는 공교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것은 3R이었죠. 읽고 쓰고 세마는 거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거 공교육에서 하겠다. 그리고 일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수학하고 과학을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으로 삼고 굉장히 심하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가르쳤죠. 이것을요.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은 대량 방식의 획일적 효율적이었고 평가는 상대적 비교 평가였어요. 그리고 단순 인지 능력을 평가했고 선발의 효율성을 우선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가치보다도 더 우선 내세우는 것이 선발의 공정성과 선발의 효율성만 내세웁니다. 교육은 뒤천에 이제 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이렇게 되어서 이제 배출되는 사람들은 시스템의 이론으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성실한 반복 인지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평가, 목적,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과 인공지능과 초연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중고등학생도 저는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났는데 이 학생들 만날 때 상당히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데 가르쳐 주질 않아요. 가르쳐 줄 기회를 안 나요. 어떤 학생은 이래요. 나는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싶어요. 나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근데 배울 기회를 안 줘요. 왜 그러면 극과에 가지 못합니다. 내성적으로요. 극과에 가지 못하면은 다른 과에 가면은 극과의 과목을 배울 기회를 안 줘요. 나는 나의 인생에 낙이 없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못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더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요. 더 배우고 싶은데.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교과서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거 말고 여기서 이걸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가르쳐 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입시에 대한 거가 아니면요. 세 번째, 직업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에 대해서 진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없어요. 학생들이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것 중에서 중학교 여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인스타그램에서 일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뭘 공부하고 어떤 일들을 하나요?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다고 많은 여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지. 아빠 엄마는 더 모른대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애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이 변화가는 세상에 자기는 변화가 보이는데 선생님, 엄마, 아빠, 어른들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불만들이 쌓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이 뭐 문제지. 야, 이거 좀 배워봐라. 그런데 애들이 아우 안 배울래요. 난 싫어요. 이러는 게 문제지. 배우고 싶다는데 배울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얘기가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많은 대학들이 전과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내년부터 전과를 30%로 확대합니다. 아무 과로만 들어와라. 그러면은 들어온 애들 중에서 30%는 입학이 어느 과에 했는지 다 없어져요. 그냥 과를 바꾸는 거죠. 이대 같은 경우는 50%가 넘을 겁니다. 또 뭐 카이스트나 뭐 유니스트나 이런 이스트 대학들은 과학기술 대학들은 입학할 때부터 과가 없이 입학을 합니다. 3학년 때 이제 과가 정해지는 거죠. 저는 정말 뭐 이런 고민 중에 이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어떤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아이들의 문제점 느끼는 문제점들은 지금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또 초중고등학교 관점, 대학도 좀 비슷한데요. 직업을 가지려면은 미래 역량, 창의, 융합, 공유, 협업, 디지털 이게 너무 필요해. 니들이 이거 키워야 돼. 이러는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벽이 탁 있어서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가르치거나 평가하거나 그러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니들이 이걸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아이들은 알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걸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직업도 가지고 세상에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체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적 교육 시스템이 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몇 가지만 써놨지만은 모두의 연구소, 미네르바 스쿨, 기텁, 뭐 마이크로 칼리지, 나노 디그리 이런 것들이 요 대안적인 부분들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스트 대학들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이런 대학들, 그다음에 해외 몇몇 대학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한동대학이라든가 뭐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입학할 때 전공을 이제 느슨한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뭐 이스트 대학들은 아예 없앴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전문가가 될 건지는 3학년, 4학년 때 결정하게 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18살 때 그걸 결정하고 18살 때 네가 결정하니까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생 그것만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가혹해요. 28살 때도 바뀔 수 있죠. 그거를 다 제한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움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아, 인공지능 가지고 이걸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한테 새로운 소양과 역량을 가르쳐야 돼. 이거는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새로운 과목을 만들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교재를 만들고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런 소양과 역량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거가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력, 데이터 사고력, 뭐 인공지능 소양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잘 할 겁니다. 이쪽은요. 두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교수학습을 하는데 과거처럼 칠판 놓고 일방적인 그런 교수학습과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 목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맞춤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게 페이스와 학습 시나리오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두 번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라는
부분이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수학, 영어 정보가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종이책이 아니고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걸 지금 그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국어, 사회, 궁극적으로 2028년 정도 가면은 모든 과목이 디지털 교과서로 된다고 가능하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는 맞춤형 학습, 그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아이의 맞춤형으로 뭔가를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평가해주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공교육에서는요. 그래서 야, 그렇게 멋진 일을 우리가 처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왜 이 좋은 거면 왜 딴 데서는 안 하고 있을까? 네. 딴 데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또 돼요, 사실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행정 업무 지원입니다. 예, 저희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잡 업무가 너무나 많아요. 잡 업무가요. 예, 아이들 평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도와주고 뭐 교사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각각 잠깐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양 역량은 요 페이지 가지고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2 개적 교육과정,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2025년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그전에는 두 개의 기초 소양만 있었어요. 총론에서 강조하는 거가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읽고 쓰고 세마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한 아주 기초 소양으로 봤는데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디지털 소양이 추가됐습니다. 네, 저는 한 100번은 박수 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읽고 쓰고 세마는 걸 알아야지 뭔가를 하잖아요. 디지털 소양도 그걸 디지털 소양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것이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환영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비슷한 관점에서 또 다른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2021년에 맥켄지 앤 컴퍼니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56가지 기본 시민 역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56가지입니다. 그중에 그거를 4개의 큰 대분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거 보시게 되면 인지 쪽, 이게 뭐 비판적 사고, 뭐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인데요. 시스템을 동원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협업 능력, 그다음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리더십이 있는데 이게 자기 자존감, 그다음에 목표, 책임감, 성취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없었던 것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소양입니다. 디지털 소양은 또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유창성과 시민의식,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과 개발, 그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학교 입학생들, 신입생들이 지금 이제 서울 캠퍼스가 약 4천 명 되고 세종 캠퍼스가 약 1,500명 돼서 약 5,500명이 되는데 지난 2년간 요것을 다 테스트해 봤습니다. 네.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요걸 테스트해 봤죠. 그랬더니 디지털 유창성과 시민 의식은 5점 만점에서 약 4.5 정도 나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잘 쓸 줄 알면은 이거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줌 쓸 줄 알고 이러면요. 문제는 요 두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활용과 개발, 디지털 시스템의 이해는 5점 만점에 2.7 정도 나옵니다. 예. 많은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소양, 데이터 분석 능력, 컴퓨팅 사고력, 그다음에 데이터 소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건데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가라는 능력인데 제가 3월 달에 이 부분을 뭘 가지고 테스트했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요. 신입생들입니다. 3월 달에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챗 GPT가 11월 말에 나왔죠. 작년 11월 말에 나와서 3월 달 정도면 야, 이거 우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아, 이거 좋다. 그래서 3월 달에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5천 명한테 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줬냐면은 1. 다음 중에 하나 고르게 하는 거죠. 1. 챗GPT라는 것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 2. 들어는 본 적이 있다. 3. 써본 적이 있다. 4.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찾아본 적이 있다. 5. 제일 마지막은 API를 써서 나는 이걸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3월 달 시점이에요. 3월 초인데 1이 뭐였었냐면은 챗GPT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요, 신입생들이요. 30%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랬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이 30%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을 리가 없어요. 길 가다가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텐션이 없어서 보긴 보는데 내 귓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 소양은요, 그 어텐션이 생기게 하는 소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가 보이면은 그게 뭐지? 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소양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도에 전교생 이제 교육을 6학점을 이제 다시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자, 일단 요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방식과 업무입니다. 이제 요걸 최근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소양 키우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교육을 조금 개선시키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에듀테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에듀테크요. 에듀테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에듀테크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에듀테크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을 이용해서 교육에 사용해서 교수 학습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하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러닝과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 교육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는 비교를 하냐면은 핀테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핀테크 이전에 보면 온라인 뱅킹이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 이전에는 그냥 가서 은행 업무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는 기존에 보던 업무를 그냥 온라인으로만 바꾼 거면 온라인 뱅킹인데 핀테크라 그러면 완전히 은행 업무 자체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르게 설계해서 다른 이제 분야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에듀테크라 그러면은 야, 기존에 뭐 교실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을 그냥 온라인으로만 컴퓨터로만 할 수 있게 바꿀래 이러면 그건 일러닝이고 온라인 교육이지 에듀테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듀테크라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교육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루어서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예를 들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나는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건 에듀테크라고 보는 거죠. 맞춤형으로 아이들한테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네, 뭐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듀테크를 또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판을 까는 거예요. 새로운 판을요. 이걸로 인공지능 기술로 할 수 있는 거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개별 맞춤형으로 학생한테 스스로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교수 학습을 하고 추천을 하고 이런 거가 있고요. 학습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데 쓸 수가 있고요. 자동 채점을 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자동 피드백을 주는 데 또 쓸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챗GPT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쪽 분야로요. 행정 업무에서 나오는 모든 문서들 이런 것들을 챗GPT하고 연결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사의 업무 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루틴한 것들이잖아요. 반복되는 것들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저도 여기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맞춤형이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나온 거가 ITS, 지능형 튜터링, 그러니까 인공지능 튜터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학습 컨텐츠들, 학습 방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공지능 튜터,
인공지능 튜터라는 거가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영어나 수학에 조금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서 이 기능을 집어넣어서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 그러면 수학이 어느 학생이 잘 못 풀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르쳐 준 다음에 유사한 문항을 똑같은 유사한 문항이죠. 유사한 문제를 20개고 100개고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 보고 그걸 하게 해서 얘가 그거를 이제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확인까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것을 한 것을 그 실험을 한 것에 제가 좀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고려할 점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도 기술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어마어마한 일을 해줄 거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럼 인공지능은 팩 모델이라고 그러죠. 아마도 대략 맞는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편향성, 공정성, 안전, 악용 가능성이 있어서 약 그냥 대략 따져서 10%의 정도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아닌 그냥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거는 100% 맞아요. 그냥 소프트웨어는 100% 맞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방법을 쓰면은 10% 정도 오류가 날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교육에서 그 10%의 오류를 감당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학생이 그 10%의 오류 때문에 그 10%의 오류를 학부형이 그 10%의 오류를 '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야 될 부분 10%의 정도 오류가 있어도 괜찮은 부분,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이거를 적용을 여기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적용 약간 문제가 생긴다면은 플랜 B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적응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사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예. 교사가 모든 거를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지 거기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개선하는 거는 결국 가야 될 방향이에요. 예. 결국 방향이에요. 하지만 민감한 부분에서는 조심스럽지만은 조금의 오류가 허용되는 부분은 괜찮아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고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에도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교육에 적응하기 전에 교육 안에서도 분야가 워낙 많으니까 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해도 되는 부분 이런 거를 나눠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국의 몇몇 학교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방문을 한 적이 있고 지금 우리는 디봇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일괄적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제가 갔었던 이 학교는 100% 모든 수업이 애플 디바이스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학교인데 초등학교는 아이패드를 주고 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는 맥북을 이제 나눠 줬어요. 그리고 맥북은 기술 선생님이 정보 선생님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마음대로 깔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나 이걸 못하게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도 잘 돼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불안한 감이 있지만 또 뭐 '이걸 다 준비한 다음에 그럼 나눠 줄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또 하나의 시도는 무조건 나눠 주고 일단 시작을 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쪼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넘어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인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맞춤 교육의 실현, 디지털 교육 혁신 방향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쭉 나와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교수 학습, 교사도 도와주고 학생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도 나와 있고 추진 일정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들도 조금 나와 있는데
뭐 맞춤형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를 도와주는 평가, 이제 세밀한 평가를 인공지능을 써서 이제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올 가을 12월 때까지는 모든 구체적인 안들이 결정이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 15분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세 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맞춤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현하는 거죠. 네,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인간의 지능에 대한 모델이 나오면은 그걸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됩니다. 구현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요새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요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류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 시험을 합격을 할까? 시험을 보면 몇 점 맞을까? 우리 잘 하잖아요. 이거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얼굴을 보니까 좀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예. 이 범죄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그 동부에 있는 어느 주에서 경찰서에서 이거를 써서 했다가 윤리적인 문제가 나와서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집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는 거는 뭐 군집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얼굴 인식, 언어 처리 이런 것도 알고 최근에는 이제 생성도 이제 굉장히 매달 매달 성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함수예요, 함수요. 예. 수학 함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수학 함수는 x가 들어가면은 y가 나오도록 f를 정의하는 거죠. fx가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y가 나오게. 그래서 y는 fx 이렇게요. 그래서 x가 들어가면은 y가 나오게 요 f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그럼 f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데이터 무슨 데이터냐?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f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고객 정보를 주면은 이 고객한테 신용 점수를 아웃풋으로 나오고요. 얼굴 사진 주면은 남성인지 인종도 알 수가 있고요. 바둑판의 현재 상황을 인풋으로 주면은 어디에 두라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그림 그려줘 하고 인풋을 넣으면은 실제로 그림이 나오고요. 챗GPT처럼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나오는 거죠. 복잡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냥 함수예요, 함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함수는 100%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그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네. 근데 어느 정도는 맞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보면은 또 이런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5% 10%의 오류를 허용하는 분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적용한다 그러면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질문은 교육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허용하는 부분인가? 안 하는 부분인가? 라는 거고 또 이 질문도 좀 잘못됐어요. 교육이 워낙 영역이 넓기 때문에 교육 안에서도 돼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킨들을 2010년부터 이제 썼는데요. 아마존 킨들에서 책을 저는 주로 많이 이제 이북으로 받아서 보거든요.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10년에 제가 쓴 이제 슬라이드네요. 이게 보니까 그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요. 이 밑줄이 뭐지? 보니까 뭐냐면 이 밑줄이 이 아마존의 요 책을 다운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저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2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밑줄을 긋잖아요. 읽으면서요. 밑줄을 많이 긋은 부분을 이렇게 점선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거 보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책을 나 혼자 읽고 있지 않구나. 전 세계 2만 명이 같이 읽고 있구나. 버튼을 그 당시에 누르니까 뭐가 나오면 세계 지도가 나오면서 요 부분에 중요 표시를 한 하이라이트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몇 명 이게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또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요 2만 명과 동시에 책을 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문도 하고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아주 간단한 연결만 가지고도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교수님들도 하시겠지만은 수업에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5.0 만점에 뭐 4점 몇 점을 받았는데 2점 몇을 받은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아이들은 저한테 피드백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분 사실 인공지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학생이 제가 이때 강의한 거가 뭐 200명씩 300명씩 됐는데 피드백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저 혼자서는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가 어떻게 했냐면은 동료 피드백을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을 했어요. 애들이 숙제를 내면은 숙제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스템 만들어서 애들이 숙제를 거기다 업로드 시키면은 저는 그 숙제를 채점 안 합니다. 그 숙제가 다른 아이 10명한테 자동으로 배정이 되고 그 10명은 자기한테 배정된 거를 채점을 하는 거예요. 별표로요.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의 복습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숙제를 했고 다른 애들이 어떻게 숙제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10개 정도를. 그다음에 내 숙제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 평을 한 거를 내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의 반복 학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저는 뭘 줬냐면은 야, 그러면은 니들이 그렇게 봤으니까 숙제를 다시 내. 예? 다시 내고 싶으면 다시 내.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첫 번째 냈던 숙제, 두 번째 냈던 숙제, 첫 번째 냈던 숙제, 두 번째 냈던 숙제. 요거를 한 10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학습 성취도가 약 70%가 올랐어요. 저는 채점도 안 하고 저는 아이들 거 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연결만 시키고 공유만 시켰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죠. 어텐션도 무진장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논문까지 썼어요. 그거 가지고요. 네. 소셜 러닝 기반의 동료 평가가 학습 향상에 미친 영향. 요 경험으로부터 저는 지금 프로그래밍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 기반으로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연결시켜줘서 아이들끼리 서로 공부를 하게 해줘야 되겠다. 온라인과 인공지능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이제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그 대학은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중에 50% 정도가 4학년을 졸업을 못하고 중도 탈락을 합니다. 공과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공과대학이 좀 어렵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교생 수학 시험을 보는데 한 50% 정도밖에 못 붙어요. 두 번 떨어지면은 학교 퇴학당하거든요. 그 학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주정부에서는 주 예산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켰는데 애들이 졸업을 못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왜 졸업을 못하는지를 알아내라라는 거가 이제 그거였었고 제가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했었던 거가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요. 도입을 해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입학한 아이들의 데이터만 집어넣으면은 그게 고등학교 데이터들이에요. 집어넣으면은 얘가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우린 알아요. 얘는 2학년 1학기 끝나면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갈 확률이 87%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걸 우린 다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에라는 있죠. 정확률은 약 78% 정도 됐어요. 한, 한 20% 정도는 오류가 있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들 면담에 들어갑니다. 면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가 뭘 붙여줄까 과목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듣는 게 좋겠어 이렇게 면담과 컨설팅에 들어가서 쭉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률을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이제 연구실 학생이 작년에 논문 쓴 것 중에 하나가 제 수업에 들어와서 학기 말에 A를 받을지 B 받을지 C 받을지를 예측을 하는데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점이 4월 첫째 주였어요. 네. 그걸 빨리 예측하면 빨리 예측하면 좋거든요. 이거를 예측을 한 걸 가지고 논문을 썼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면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교가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제가 2012년에 삼성 인재개발원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저가 이제 그걸 실제로 봤는데 여기 가서 강사 앞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시보드가 있어요. 학생 한 1000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대규모 강의니까 여기 보면은 학생의 참여도, 몰입도, 소통, 여기 소통이라고 돼 있네요. 의사소통. 이것을 1000명 중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상위 5명이 나오고요. 다시 버튼 누르면 하위 5명도 나옵니다. 사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체 수업 1000명의 집중도, 참여도가 대시보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기준을 한 50가지를 만들고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요. 네. 평가에는 참여를 안 하지만은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디지털로 하니까 컴퓨터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평가에 사용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지 이걸 가지고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이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지금은 더 정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요. 또 하나가 맞춤형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학습량이 동일해도 여러 요인들로 학습 성취도가 달라지는 개인차가 발생을 하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저도 이제 연구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식 추적이라는 용어가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knowledge tracing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특정 개념을 일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실제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간의 문제를 한번 더 줘봅니다. 그래서 얘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확률의 확신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뭐 그런 기법이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향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기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도 연구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챗GPT 아까 전 이제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끝에서 조금 봤는데 칸 아카데미에서 보면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챗GPT를 연결한 인공지능 튜터가 붙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저희 연구실에 석사과정 학생 한 명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옆에서 튜터링 해주는 챗GPT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면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한번 해볼래? 요렇게 해볼래? 그리고 또 이거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완성까지 시켜주는 튜터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에 실험을 했어요. 저희가 실험 평가를 해서 지금 그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처음 했으니까 이렇지만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정교한 그런 튜터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하고 미드저니 같은 거 연결해서 지금 저희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만든 거가 미술 교육하는 거, 미술 교육하는 교육 과정도 만들었고 이제 토론 수업하는 교육 과정도 만들었고 영어 수업하는 토론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그걸 보면서 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래성이 잠재성이 무궁무진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10%의 오류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 오류를 허용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요? 그래서 문제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5분 안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오류예요, 오류. 팩 모델 아마도 대략 맞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류가 허용되는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간단하면 괜찮은데 그 문제가 어떤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팩 모델이기 때문에 다 믿으면 안 되고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호 보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교사와 교수가 모든 정권을 가지고 교수와 교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해라.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해야 되는 거지. 인공지능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교사가 인공지능에 붙어서 뭔가를 하게 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교육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까 2011년부터 11년 사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래됐죠. 제가 몇 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테레비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이요.
그 다큐멘터리를 저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빌리언 달러 딜이었는데 거기에 웍 중에서 이런 거였어요. 제목이요. 여러 가지 이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챕터 하나가 훌륭한 교사 손에 쥐어진 데이터는 막강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디베이트를 합니다. 이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그 당시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줘서 미국의 초, 중고등학교, 대학의 평가 방식과 교육 방식을 완전히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보고서를 냈어요. 그게 이제 진행되던 시절이었고요. 반면에 교사협회, 교사협회 회장입니다. 이분이요. 그 당시에. 이분이 반대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얘기들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균형의 문제고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균형을 맞추면서 그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많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고 결국 모든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하시고 저녁 시간이어서 없으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메일로 주시면은 또 제가 또 필요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어떻게? 네. 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융합과 활용의 다양한 교육적 이슈라는 주제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교수님들께서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제5차 정기협의회 및 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을, 네, 마치기 전에, 네, 저희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의 센터장이신 배영건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끝까지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아마 지금 올 한 해 또 내년까지 또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수님의 어떤 적극적인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포럼에 또 워크숍에 좋은 분들이 강의를 해주셔서 또 많은 관심을 또 주변에서 많이 기울여 주셨고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강의도 워크숍도 포럼 포함해서 좋은 강의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여러 확대해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추천 또 좋은 분들 모실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